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만경봉호를 타고 북한 예술단 본진이 우리나라에 온 데 이어서 오늘은 280명에 달하는 북한 응원단이 육로를 통해 우리나라로 옵니다. 이제 남은 건 북한 대표단이 오는 문제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과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첫 번째 분수령은 북한의 열병식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번 열병식이 어느 정도 규모로 열리는가, 그리고 ICBM과 SLBM을 비롯한 신형 무기가 얼마나 등장하느냐 등등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바로 그 열병식이 내일입니다. 평창올림픽 이외에도 한반도와 세계가 내일을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 국회 합의만 바라보면서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죠. 1년 넘게 공전하고 있는 국회 개헌 투기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인식에서인데요. 대통령발 개헌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잠시 후 1부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한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한 데 이어서 다스의 진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분이죠. 늘 푸른 한국당 이재호 공동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마련됐던 일자리 안정기금. 그동안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정부가 일자리 안정 자금의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3부에서 소상공인들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은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미 접촉 가능성에 대한 미국 측의 기류에 좀 변화가 있어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오는 이 펜스 부통령, 이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이 북한 대표단 인사들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언급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네, 정말 약간의 미묘한 변화인데요. 이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먼저 이제 그런 좀 발언을 좀 했습니다. 예. 지금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그 남미를 좀 순방 중에 있는데요. 어제 이제 그 페루를 방문해서 그 카에타나 아호민 가사니, 이름이 참 어렵네요. 네, 진짜 어렵네요. 페루 외교부 장관과 이제 회담을 가진 뒤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이 펜스 부통령이나 미 관리들이 그 방한 기간 동안에 그 북한 인사들과 만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 그 만남의 기회가 있을지 그냥 지켜보자. 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틸러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 조만간에 그 북미 접촉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처음 시사한 거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 방문 일정에 나선 그 펜스 미 부통령, 어제 이제 그 알래스카에 이제 그 중간 기착지로 이제 들렸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 기자들이 묻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대화를 믿는다고 좀 밝혀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하지만 나는 어떠한 면담도 요청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트럼프 미 대통령도 얼마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평창 올림픽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 그때 가서 보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게 모두 그때 보자는 건데. 글쎄 말이죠. 어떻든 그러나 이제 미묘한 변화를 좀 시사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예, 이게 틸러슨 장관의 얘기잖아요, 그죠? 펜스 미 부통령도 어제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한 무슨 거죠.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다들 뭐 지켜보자 주의로 좀. 예.
입장을 좀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펜스비 부통령의 방한 일정을 보면은 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미국 간의 신경전이 더 고조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펜스비 부통령의 방한 일정이나 이제 그 미국 정부 측의 태도로 보면은 북미 간의 접촉 사실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9일 올림픽 개의식의 그 참석 예정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원비어 부친을 이제 그 특별 손님으로 그 초청을 했거든요. 예. 그 원비어 하면 이제 북한에 좀 억류 중이다가 이제 풀려났지만은 곧바로 사망한 원비어의 이제 부친을 특별 손님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북미 간의 그 접촉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그 펜스 미 부통령 그 방한 기간 동안에 그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을 하고 이 탈북자 면담 일정도 잡아놓았습니다. 북한의 문제를 이제 북악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북한의 그 대규모 예술단이나 그 응원단 파견 등에 맞불을 놓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런 풀이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뭐 북미 간의 접촉 가능성이 좀 크게 좁혀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천안함 기념관은 평창보다 먼저 간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복잡해요. 예. 자, 그리고 말 그대로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굉장히 앞으로 영어를 배우려면 그 얘기부터 배워야겠어요. 네. 예? 뭐, we'll see 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예. 그러죠. 독일어는 말제인인데. 네. 자, 북한 예술단 본인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어제 오후 5시쯤에 북항으로 들어왔는데 북한 예술단 원래 우리 측하고 저녁 환영 만찬을 가신 후에 강릉 아트센터로 이동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어제 배에서 내리질 않은 모양이에요. 물론 그 예? 예술단 전원이 뭐 내릴 예정이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그 대표단 정도가 내려서 그렇게 옮겨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내리지 않았다고 하죠. 날씨가 추워서 오늘은 그 배 안에 있겠다 이렇게 이제 그 통보를 해왔다고 그러는데 예. 어제 그 날씨가 굉장히 좀 안 좋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높은 파고로 인해서 이 배멀미 등으로 인해서 그 휴식을 취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묵황에 있었던 그 보수단체 시위 때문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묵황 여객터미널 인근에는 그 국내 그 취재진과 그 보수단체 회원 수백 명이 몰려서 상당히 그 혼잡을 빚었는데요. 이 만경봉호가 그 부두에 들어서자 그 대한애국당을 비롯한 그 보수단체 회원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그 사진과 그 인공기를 그 태우려 했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는데요. 뭐 체류회까지 이제 말하자면 보수단체에서 이제 그 던지기도 했다고 그러죠. 이 보수단체 회원들 그 만경봉호를 향해서 그 애국가를 합창하면서 이북으로 돌아가라. 평양 올림픽은 안 된다. 이렇게 좀 고함을 지기도 했고요. 이를 이제 그 만경보호회에서 그 북한에서 온 단원들이 이제 그 지켜보고 그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그러죠. 이 만경봉 92호가 그 남한에 입항한 것은 그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그 이후로 그 횟수로는 그 16년, 일수로는 5,611일 만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당시 그 만경봉호는 그 북한 응원단 300여 명을 싣고 그 부산 다대포항에 입항한 뒤에 2주 동안 정박하면서 이 응원단의 그 이제 숙식 장소로 쓰임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국내 정치 얘기도 좀 해봐야죠. 민주평화당이 어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서 뭐 김경진 의원 여기 이제 가담을 했고 15명이 어제 민평당 출범을 함께 했죠.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당이 그 창당 2년 만에 그 분열하면서 전국은 이 신사당 체제로 이제 그 재편되게 됐습니다. 네, 민평당은 일단 그 진보 기억 노선을 그 표방하면서 이 큰 틀에서는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적폐청산 기조에 그 보조를 맞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이 민평당 그 창당 선언문에서 민생 평화 민주 개혁 평등의 길 새로운 그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 민주평화당을 그래서 창당한다 밝혔고요. 민생정치 실천을 제1의 그 목표로 삼고 그 햇볕 정책을 개선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창당대회는 그 권노갑 정대철 상임고문 등 고문단 20여 명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한병도 청와대 총무수석 등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 그 당적을 그 유지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이죠. 그 박주연 이상돈, 장정숙 의원도 그 자리를 같이 했는데요. 네, 민평당 어제 전날이제 그 임시의원총회를 통해서 그 조배숙 의원을 당대표로 장병환 의원을 그 원내대표로 추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어제 이제 이를 이제 그 추인을 했고요. 또 그 6.13 그 지방선거를 그 지휘할 그 선대위원장으로는 그 초선 그 김경진 의원이 이제 맡기로 했습니다. 조배숙 대표,
이 보수 적폐 세력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것을 막아서 촛불혁명을 완수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다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야당이다. 야당의 스탠스를 버리지 않겠다. 민주당과의 그 연정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직 국민의당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있습니다. 미래당하고 합친 거는 좀 미래당으로 하는 건 좀 있어야 되니까요. 네, 이제 주말에 이제 이번 그렇죠? 주 중에 이제 저 전당원 투표를 이제 실시를 해야 되죠.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 국민의당이 가시도친 논평을 내놨다 그러더라고요. 민평단 출범에 대해서.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예. 그 이행자 국민의당 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이 새정치의 그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함께 노력해 왔지만 이제 그 정치적 선택을 달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당의 그 뜻을 존중하며 야당다운 야당으로서 진짜 개혁에 함께 앞장서 주시리라 기대한다. 이렇게 일단 그 덕담을 이제 건넸습니다. 네. 그러나 곧 이어서 이 정부 여당 편에서 그 무조건적인 그 거수기를 자처하면서 민주당이 이중대 도로 민주당이 되는 불상사가 없기를 진정 바란다. 이렇게 대립각을 세웠고요. 지방선거를 그 앞둔 지금 부랴부랴 그 출범한 그 민주평화당이 그 호남의 멱살을 잡고 호남 정치의 그 전국화를 가로막는 등 호남 파리당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점도 가슴에 새기기 바란다. 이렇게 좀 가시도친 논평을 내놨습니다. 원래 같이 있다 헤어지면은 더 그러게 말이죠. 그렇게 돼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합의만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해달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정치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 먼저 정의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말이에요. 이렇게 네. 보면은 대통령, 그러니까 국회 개헌안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에 의한 개헌안이 먼저 마련될 것 같은데요. 그죠? 어떻게 보세요? 네, 개헌 발의 주체가 국회의원 제적 과반이 발의할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이 발의할 수도 당연하죠.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지난 대선 때 모든 대통령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고 6월 달에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던.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 안에서 뭔가 개헌 합의안이 빨리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 공전을 거듭하기 때문에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 고민 속에서 개헌 발의안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국회 내에 헌정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개헌안을 합의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각 당의 입장이 없어서 이 논의가 늦어진다기보다는 예. 이제 합의 수준을 어디까지 맞출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칫 대통령께서 먼저 개헌안을 던지고,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는 이 일을,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잃게 되지 않을까. 이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2월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합의라는 것이 급물살을 타서 합의가 또 이뤄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국회 안에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대통령이 왜 개헌안을 먼저 발의했느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미안한 네. 얘기지만, 이 자유한국당이나 정의당이나 말이에요. 예? 다른 정당들이 먼저 개헌안을 좀 내놓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정의당에서는 네. 이미 지난주에 모든 정당들 중에 최초로 개헌안을 먼저 죄송합니다. 내놨습니다. 제가 몰랐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자유한국당이 제일 야당이니까 거기는 그러면 거기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내놓고 나서 남한테 왜 당신이 그렇게 내놓냐 이 얘기를 해야지 본인들이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도 지난주에 개헌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하고, 자유한국당도 조만간 당론을 내놓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각 당의 입장을 국민들한테 내놓고 서로 토론과 쟁점이 어떤 부분에 형성되는지 명확하게 한 후에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각자 갖고 있었던 속셈을 꽁꽁 숨겨놓지 말고 다 선보이고 논의하는 이런 단계로 접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한 것도 야당을 좀 움직이게 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예? 네. 답답하겠죠,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도. 네. 예, 근데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정미 대표님께서도 각 당이 자신들의 이 속내를 좀 드러내서 이 국민들이 좀 이 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작년 국회가 국회의장 주도로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 그때는 사실 그게 충분히 국민들한테 왜 개헌이 지금 진행돼야 되는지 공감을 획득하지를 잘 못하면서 전체 지방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진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좀 충분히 활용해서 그 안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을 진행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이제 각 정당이 그러면 합의되는 부분은 어디까지가 합의됐고 쟁점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빨리 좀 가름말을 타줘야지 그 다음 국민들의 여론을 좀 수렴하는 절차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 플랫폼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온라인에서 이런 걸 보면은 이 소수가 다수처럼 과대대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런 어떤 지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세요? 근데 그 하나의 방법이 절대적인 여론 수렴의 통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적극적 의사를 표현하는 분들의 어떤 입장들을 우리들이 또 살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개헌 과정에서 이미 상당 부분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왔고, 이 중요 쟁점들에 대한 어떤 의사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한 고려를 조금 더 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좀,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쟁점이 형성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여러 차례 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들을 좀 총괄적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 나가자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권력구조 같은 걸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권력구조가 핵심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은 권력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지금 의원 집정부제도 있고 의원 내각제도 있고 대통령제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있다고 대통령제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독일도 대통령이 있고 이탈리아도 대통령이 있고 오스트리아도 대통령이 있지만 의원 내각제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국민들에게 좀 잘 알릴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의원 대통령 있다고 대통령제가 아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 쟁점보다 그 이전의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미 이전에 오랫동안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쟁점은 그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좀 더 분산시킬 것인가.
예.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나라들의 어떤 권력 구조에 대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금은 굉장히 촉박한 상황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또 논쟁 현재 권력 구조에 대한 쟁점도 아주 여러 개의 권력 구조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을 어떤 정도로 분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입법권과 예산권을 일정하게 포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인지, 총리에 대한 선출 권한을 국회로 넘길 것인지, 이런 정도에서 쟁점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국회가 머리를 맞대면 어떤 대타협의 어떤 지점들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대표님께서도 대통령제를 그냥 유지하면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맞습니까? 제 느낌이? 지금 국회 안에서, 그리고 전체 국민들 여론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요, 전면적인 내각제로 지금 권력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견들이 형성돼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가장 핵심적으로는 국회가 모든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아직 형성돼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내각제 정도 수준까지도 얘기를 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국회가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면 국회가 국민들에게 권위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주장을 저희들이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현재 수준에서 선거제도 변화와 함께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은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총리 선출권을 어디 가질 것인가, 이런 정도로 지금 좁혀져 있는 수준 안에서 합의를 이뤄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도 지금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혁이 된다면 그것에 합당한 권력 구조는 각 정치 세력 간의 어떤 타협에 함께 동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의 변화가 우선이고 거기에 맞는 권력 구조를 선택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예를 들면 독일식 정당명 비례대표제 같은 것들이요,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것과 잘 맞는 권력 구조는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 아닌가요? 권력 구조라고 하는 거는 또 나라의 현실의 어떤 정책 조건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외국의 사례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각 정당의 책임 정치를 상당히 높이고 거기에서 내각제를 선호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하나의 정답이기 때문에 그것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되 이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대통령제와는 다른 방식의 권력을 어떻게 좀 더 나누고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더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지금 현행의 대통령제는 아니고 좀 권력 분산을 시키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네, 아무튼 권력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은 선거제도의 개혁을 전제로 각 정당들의 의견을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가 정의당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당의 개헌 당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명확한 개헌 당론이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평가를 할 게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합의가 안 돼 있고 기본안에 대한
발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빨리 대통령이 어떤 개헌을 낼 것인가 이런 것을 보시기 전에 책임 있게 개헌 당론을 내놓으시는 것이 지금 우선적인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당 같은 경우에도 권력 구조에 관해서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라는 표현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나요? 그것을 민주당의 명확한 당론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한 바는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당시에 4년 중임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신 바는 있죠. 예. 자, 그리고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선제 공격을 맞는 국회에 이 합의를 선언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예. 과제 중에 하나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 평창 평화올림픽이 이제 개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 평화의 분위기를 이제 제도로 정착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될 단계에 들어섰고요. 예. 뭐 때만 되면은 핵무장을 하자 이렇게 그 보수 정당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주장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일침을 놓으신 것이고요. 제도적으로 평화 체제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1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선제 공격은 하지 않는다. 전쟁으로서 뭔가 이 상황을 끌고 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나가자라고 하는 의미 있는 제안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앞서 일부에서 대통령발 개헌안에 대한 입장,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엔 개헌 전도사라고 불리는 분이죠. 늘 푸른 한국당 이재호 공동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 대통령발 개헌안을 바라보는 심정이나 아니면 요새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을 하자. 지금 개헌안을 준비해라. 그랬는데 우리 이재호 대표님께서는 또 옛날부터 개헌 전도사 항상 옛날부터 진짜 개헌하면 뭐 이재호 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에서 이제 개헌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니까 예. 대통령이 이제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건데 우리 헌법에는 물론 이제 국회의 과반수 이상이나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에 개헌 발의권을 대통령이 갖는 거는 비상사태 때나 뭐 쿠데타가 일어났다든지 계엄령이 일어났다든지 또 그 집권자가 장기 집권을 하거나 뭐 독재를 강화하거나 이런 경우에 비정상적인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그 헌법에 있어서의 그 개헌사의 하나의 그 관례였습니다. 뭐 유신헌법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 그러나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어차피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이게 개헌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과반수 이상의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또 개헌안을 어느 한 당이 독주를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여야가 합의해야만 되는 거니까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개헌안의 발의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 하나의 그 촉구는 될 망정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이나 이런 쪽을 움직이게끔 촉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제스처의 일환으로 이 발의를 대통령발 발의 개헌안을 발의로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뭐 그런 의미지. 왜냐 그러면 대통령이 발의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국회에서 3분의 2는 200명인데
민주당 하나 갖고는 죽었다 깨도 200명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 어차피 네. 발의해도 국회에도 통과가 안 되는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각 당이 개헌안에 대한 입장이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국회에서 그게 동의가 될 수가 없죠, 200명이. 예.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굳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대통령의 개헌을 발의하는 그런 무리한 짓을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 개헌안의 이 합의가요, 국회에서 네. 이게 좀 힘들 수 있는 게 가장 의견이 맞부딪히는 부분이 권력구조 개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원래 예. 개헌이 태동할 때 제가 한 10여 년부터 개헌안을 주장할 때도 이 개헌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의 사회 경제적 배경의 반영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대통령 중심으로 지금 한 70여 년간 유지되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곧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국민의 권력이 예. 주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이 주인이 돼버리니까 모든 것은 대통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잖아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도 대통령 출범하자 원전 5, 6기기 중단이라든지 대통령 말 한마디가 나라를 요동치게 만들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는 책임도 결국은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이 편안하게 퇴임 이후를 맞은 대통령이 한 분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에 집중되는 제왕적 권력을 지금 유럽처럼 분권해서 이 권력의 집중으로부터 권력의 분권이 이 시대적 과제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 시대를 열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로 또 우리나라가 남북에 대치한 상황이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아예 없애면 안 되니까 국민이 대통령 뽑되 대통령은 외교 통일 국방만 책임지는 그런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해야 되겠다 예. 하는 것이 개헌의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게 거의 158명이나 발의선을 넘겨서 동의를 받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로 지난번에 개헌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개헌을 또 하겠다 그러면서 그러한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권력 구조는 그대로 두고 임기만 4년으로 중임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제왕적 권력의 5년을 4년 중임으로 하면 결국은 8년 되는 건데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절대 통과 안 됩니다. 그거는. 현 정권은 지방 분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방 분권은요. 그거는 인사권, 예산권도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요. 어떤 개헌안도 지금 개헌안이 나오면 그거는 분권이 아닙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대통령은 외교 통일을 국방에 관한 권한만 갖고 나머지 권한 내각이 넘긴다. 이렇게 돼야지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 중 일부를 넘기는 거는 그건 법률적으로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 하려면 개헌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건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개헌에다가 지방자치를 강화한다든지 이것도 행정부의 개편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현재의 지방분권은 광역은 너무 크고 기초는 너무 작고 예. 또 기초는 100만짜리 기초가 있는가 하면 2만짜리 기초가 있고 1000만짜리 광역이 있는가 하면 100만짜리 광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는 지방분권이 안 되니까 행정구역을 중앙, 지방 두 단계로 하고 지방을 인구 100만 명 구조로 한 50개 광역시로 개편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방분권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현재 행정체계를 가만두고 지방분권 한다는 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자, 다른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이 주범으로 공수처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예. SBS 보도에 따르면 다스의 진짜 주인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 대통령이잖아요. 예. 전 대통령이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면서 권력을 이용한 비리, 예를 들어 큰 4대강을 한다거나 자원외교를 하면서
수백억의 돈을 횡령했다든지 숨겨뒀다든지 이런 그런 국가적 비리가 있는 거는 그건 마땅히 조사를 해야 되지만은 예.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그 일부 뭐 시행착오를 했다든지 또 다툼이 있다든지 또 잘 모른다는 건지 이런 것에다가 다섯 문제는 그건 개인적인 문제인데 개인적인 재산의 소유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이명박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놓고 거기에 따른 하여튼 이명박 주변에 그냥 전부 다 그냥 사돈의 발전을 다 뒤져서 전 전 대통령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명백한 표적을 만들어 놓고 수사를 하는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발표하는 것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과연 지금 나라 안정에 바람직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용 목적이 이 정보 수집이나 이런 거에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 청와대로 흘러 들어갔다면은 청와대에서 정보 수집을 하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그 용처 지금 검찰이 확인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거를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문제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겁니다. 그 국정원 특활비라는 게 그게 뭐 이명박 정부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무려 4년 동안 1조 9천억이나 국정원 특활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3조 600억이나 국정원 특활비 있었는데 그 특활비가 있는 것을 그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특활비 예산의 성격에 따른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활비를 개인이 이용했다거나 그 특활비를 갖고 무슨 옷을 샀다거나 화장품을 샀다거나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되는 개인이 사적으로 특활비를 착복했다든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특활비라는 예산이 역대 정권에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거냐 하는 거는 그는 성격의 문제고 그래서 그거는 예산에 영수증 없이 쓰는 그런 특활비로 되어 있는 거는 역대 정권이 다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걸 개인이 횡령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게 국정원 특활비는 국정원에 써야지 청와대로 넘어가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물론이죠. 물론 국정원 특활비는 국정원에 쓰게 돼 있는데 원래 국정원 특활비라는 것이 우리가 국회에서 보면 각 부처에 있는 예산의 일부를 그런 정상적인 예산이 아닌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는데 써야 할 그런 특별한 돈은 국정원 특활비로 묻어두는 경우가 있지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스를 아까 개인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다스 이런 것들이 BBK 문제에 이르기까지요. 이런 것들이 대통령 선거에 전에 불거졌고 대통령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적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그 문제는 제가 그 대통령 경선하기 2007년도부터 아주 귀에 못이 박 들었잖아요. 다스 BBK 이런 문제. 근데 그게 이제 특검도 하고 검찰 수사도 하고 법률적 검토가 다 끝났던 문제고 어쨌든 다스는 그 집안 형제간의 문제잖아요. 그게 무슨 국정의 운영에 왕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집 설사 소유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들 형제간의 집안간의 문제지. 그게 무슨 국정 운영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선거에 있어서의 정통성에는 그럼 전혀 이 영향을 안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특검을 했지 않습니까? 특검도 하고 검찰 수사도 하고 다수 소유가 누구 거냐 이거는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은 그 자체가 국정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특검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그것이 분명히 선거라든지 이런 거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한 거고 특검과의 결론과 지금의 결론이 다르게 나온다라면 역으로 지적한다면 선거에도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가 나오는 건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선거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에서 500만 표 가까이 이겼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그거는 경선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경선 과정에서 그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예.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무슨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하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올림픽 개막식이요? 그거는 어제 제가 어떻게 말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예. 현재 이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무수석을 보내서 정중하게 초청을 해줬으면 좋겠다. 올림픽을 유치한 대통령으로서 또 외국 손님들도 오는데 국내에서 전 대통령이 안 온다면 이건 또 모양 이상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검찰이 아까 말해 주범으로 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거는 아마 참모들이 그 경론을 벌린 모양인데 참석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늘 푸른 한국당의 이재호 공동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뵙죠.